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컴사기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기망하지 않으면서 컴퓨터를 조작해서 재산상 이익에다 줄긋고, 이건 순수한 이득죄죠. 재물죄는 없어요. 따라서 만일 컴퓨터를 조작해서 재물을 취득했다면 그건 뭐 절도가 될 수는 있어도 컴사기죄는 안 된다고. 컴사기죄는 반드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지, 재물이었다면 사기죄, 절도죄가 될 수는 있어도 컴사기죄는 안 됩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 바로 컴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죠. 이때 그 판례 뚜껑글씨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란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 판례 뒷부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에 낙찰 하한가를 알아내서 이를 토대로 특정 건설사에 낙찰 가능성이 높은 입찰 금액을 알려줬는데, 낙찰 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철한 특정 건설사가 일정 기준 이상이 돼서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는 이건 컴사기죄는 아닙니다. 왜? 낙찰 정보를 빼낸 것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컴사기죄는 한데도 혹시 사기, 컴퓨터를 조작해서 비밀을 빼냈다고, 컴퓨터 안에 어떤 있는 비밀을 빼냈다면, 그렇지,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컴사기죄나 사기죄는 안 된다고요. 구성요건의 객체, 재산상 이익이고 재물은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컴퓨터 사기죄로 재물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 판례 따라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대 컴사기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판례가 바로 뭐요? 두꺼운 글씨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거, 이거 무슨 죄라고 그랬어?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의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1타 2피지만 실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카드에 대한 범죄 쫙 볼 때 한번 봤죠?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남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계좌이체를 하면 뭐라 했어? 계좌이체를 하면 컴사기죄와 카드 부정사용죄는 안 되겠네. 계좌만 이체했으면 이거 그냥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만 성립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필살기,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컴사기죄가 되느냐 절도죄가 되느냐는 뭘로? 재물이냐 이익이냐. 따라서 손에 돈이 쥐어지면 절도야. 손에 돈이 쥐어지면 절도고,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컴사기죄야. 바로 남의 카드를 훔쳐가지고 뭐 현금 자동 지급기에 놓고 그 비예금 계좌에서 자기 예금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이게 바로 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컴사기죄. 만일 1,000만 원을 뽑았다면 무슨 죄라고? 이건 절도죄. 현금 서비스로 뽑았다면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겠지. 딱 하나. 하여간 손에 돈이 있으면 절도, 없으면 컴사기인데 컴퓨터를 조작한 거를 놓고 딱 하나, 손에 돈이 들어왔는데 컴사기죄가 인정된 판례가 나와버렸어. 아,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그전 필살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 손에 돈이 있으면 절도, 컴퓨터를 조작해서 돈이 손에 떨어지면 절도, 아니면 컴사기 이랬는데 예외가 하나 나왔어. 그게 바로 게임방 사건이었습니다. 게임방에서 두 놈이 게임을 하다가 A는 지지쳤고
B는 지지쳤고 A는 계속 지금 게임 중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게임하는 도중에 B한테 캐시 카드를 주면서 야 이걸로 2만 원만 뽑아. PC방 가면 또 의뢰 거기 또 엄청나게 라면이 땡기잖아. 컵라면이라도 먹게 가서 2만 원 뽑아와 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거든. 1, 2, 3, 4. 그래서 B가 이 카드를 들고 A가 부탁해서 넘겨받은 카드를 들고 비번호를 들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가가지고 잔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찍어본 거야. 궁금해서 이 자식이 돈 얼마나 있길래 2만 원을 뽑아오라고 하나. 그랬더니 5만 4천 뭐 얼마가 있어요. 그랬더니 만약 인간이 A의 부탁대로 2만 원만 뽑아다가 A를 갖다 줬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5만 원을 뽑아. 5만 원을 인출한 다음에 A가 갖다 달라는 2만 원 갖다 주고 차액 3만 원을 그냥 써버린 거야. 소비해버린 거예요. B 무슨 죄냐 하는 거야. B 무슨 죄냐. 이거 뭐? 사기죄가 되려면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얘가 속았어? 속지 않았지. 얘가 얘한테 카드를 주면서 돈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받은 놈이 가서 뽑다가 잔고를 찍어보고 5만 원이 되니까 5만 원을 인출해버린 거지. 이거는 일단 사기죄는 안 되고 A에 대한 사기죄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야. 이 5만 원을 인출한 초과 부분 3만 원이 절도가 되느냐 컴사기가 되느냐인데 내 필살기대로란 뭐 돈에 3만 원이 돈이 있으니까 절도로 봐야 되잖아. 요게 컴사기야. 요거 하나 조심하면 됩니다. 요걸 빼놓고는 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 절도, 돈이 없으면 컴사기로 처리하면 되는데 요것만 컴사기죄. 돈이 들어왔는데도 왜 이게 그럼 컴사기죄가 됐느냐? 자, A가 B한테 카드를 주면서 얼마를 2만 원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B가 A로부터 받은 권한은 뭐야? 2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출 권한 2만 원 인출 권한을 받았거든. 그런데 2만 원 인출 권한을 갖고 있는 놈이 와서 뭐 5만 원을 찍어 가지고 5만 원 인출하는 순간 바로 뭐 권한을 초과해서 정보를 입력한 겁니다. 바로 컴사기죄 구성 요건을 한번 봐. 앞에 박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 명령을 입력하거나 줄그세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옛날에는 없었어. 이거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거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바로 권한 없이 2만 원까지만 권한이 있고 2만 원을 넘는 부분은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여기에 해당돼서 컴사기죄가 된 거야. 그리고 이 5만 원을 찍을 때 뭐 컴사기죄가 되는 거고 엔터키를 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확인키를 쳤을 때 기수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돈을 들고 가는 건 이건 절도 안 돼. 컴사기죄 불가벌적 사후행위야.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것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불가벌적 사후행위지 이건 별도의 절도죄 성립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잠깐 오른쪽 2번 판례 볼까? 피고인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 현금 카드로 2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현금 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 금액을 5만 원으로 입력해서 금액을 인출한 후 2만 원만 피해자한테 주고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 끝에다가 추가로 메모해 두세요. 인출한 현금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절도 X 이렇게 놓으세요. 인출한 현금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 안 된다고. 다시 원위치로 가서 행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2.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3.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4.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컴사기죄가 된 경우와 안 된 경우를 쫙 봅시다. 첫 번째 판례 이미 배웠죠?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신용대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면 무슨 죄라고?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실경이 될 뿐이죠. 손에 돈이 들어오잖아. 절도와 카드 부정사용죄. 2번은 지금 설명했고 3번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무자원 송금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거. 농협중앙전산망에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땡전 한 푼 인출도 못한 채 검거됐다고 그랬죠. 자, 이거 무슨 죄? 컴사기죄 돼요 안 돼요? 돼. 왜? 손에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예금 계좌에만 무자원 송금을 해가지고 1,00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처리만 돼 있지 직접 이 범인들이 손에 돈을 주지를 못했으니까 이건 컴사기죄일 뿐입니다. 물론 그래서 만일 100억을 인출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그 100억 인출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조금 아까 메모로 쓰라고 한 건 허술로 썼나? 컴사기죄가 성립되는 한 예금 인출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야. 실제 뉴스에 나온 거야. 판례에 나온 게 아니라 어디 여직원 하나가 은행 직원이었는데 농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자기야 여직원이니까 자기 카드 넣고 비번 찍고 하면 이제 은행 이걸 다 할 수 있잖아. 자기 예금 계좌로 100억을 넣은 거야. 여자가. 그래놓고 이걸 또 은행 직원이니까 잘 알잖아. 한 지점에서 이걸 전부 인출 못한다는 걸 알고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지점에서 인출할 때 본점 승인 절차 거치지 않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100억을 싸그리 인출해. 그래가지고 봉고차에 실었는데 봉고차 스프링이 눌러 앉았다는 거야. 망가지진 않았고 그냥 봉고차가 너무 돈 무게에 눌려가지고 봉고차 스프링이 이렇게 눌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끌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된 여자 있습니다. 간땡이가 보지. 이 여자 무슨 죄라고? 컴사기죄야. 예금 인출한 부분은 이건 무죄지. 자, 그 여자가 나랑 친해가지고 내연관계라고 해도 상관없어. 용돈 준다고 나한테 5억을 준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끌어안고 업어주고 난리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출한 돈이라는 걸 알고 내가 받았어요. 5억. 나 작물취득죄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나온 거야 이것도. 작물취득죄 된다 안 된다? 역시 이것도 재물죄와 이익죄 여기에 귀결되는 거야. 컴사기죄는 무슨 죄? 이익죄. 작물죄는 무슨 죄? 재물죄. 따라서 작물죄 본범은 반드시 재물죄여야 작물이 되지. 본범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면 이건 작물 안 돼. 작물죄 안 된다고. 작물죄 안 돼. 무죄야. 그 대신 이제 그 대신 죄는 안 되지만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걸 알고서 취득했다면 소위 몰수나 추징은 될 수 있지. 몰수 추징은 될 수 있지. 몰수 추징. 둘 다가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만일 얘가 혹시 게임을 하다가 A가 게임에 정신 팔려 있는 틈을 이용해서 A 옆에 놓여져 있는 카드를 몰래 들고 가서 이걸 뽑았다면 이건 무슨 죄야? 이건 절도야. 절도가 되는 거야.
컴사기죄가 된 이유가 뭐야? 얘가 얘한테 2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컴사기죄가 된 거야. 나머지 이 내용들도 이제 뭐 원리를 알면 4. 휴대전화기의 통화 버튼이나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휴대전화나 이동통신회사에 의해서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347조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다. 그럼 뭐야? 컴사기죄는 안 되고, 그럼 자, 이건 내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뭐 이상한 문자가 온 거야. 이 문자를 누르면 뭐 1,000만 원이 입금될 수 있다. 경품 당첨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눌렀더니 뭐 1,000만 원이 당첨되기는커녕 오히려 10만 원이 빠져나갔어. 자, 이거 그냥 사기야. 왜? 속은 사람이 이걸 눌러가지고 그냥 처분행위를 한 거거든. 사람이 속아가지고 이걸 확인 버튼을 눌렀잖아. 이건 사기. 이건 사기가 될 수 있어도 컴사기죄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복권 구매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계속 구매를 하면 가상현금이 막 지불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컴퓨터 오류가 있구나 해서 세 번째 줄,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서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계속 복권 구매 명령을 때렸더니 계속 가상계좌로 돈이 들어온 거죠. 이거 무슨 죄야? 컴사기죄. 손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건 컴사기죄. 그 다음 마지막 판례 한번 읽어보고,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 정보나 부정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할 때고, 기수 시기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입니다. 요거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기수예요. 왜? 원래 일반적인 사기죄는 뭐 처분을 행위를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기수인데, 이건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고, 컴사기죄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뭐 했을 때, 처분행위를 했을 때가 아니라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때, 이익을 취득해야,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한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기수가 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의 불법 이득 의사 있어야 되고, 죄수,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예금 잔고를 나오네. 여기 증가시킨 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이건 컴사기죄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이 은행원을 기망해서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시켰다면 자기가 입력한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간 은행원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기망당해서 처분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사기죄만 성립되고, 본죄 수단인 행위가 전자기록 위작변작죄나 동행사죄에 해당할 때는 전자기록 위작변작죄와 컴사기죄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아래 판례 정리는 내가 제3범죄 기초 강의할 때 탈취 편취를 설명하면서 다 설명한 내용이죠. 쫙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쪼르륵 나와줘야 돼.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는 워낙 좀 속된 말로 멍청하기 때문에 굳이 기망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멍청해서 이미 착오에 빠져 있어요. 기망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기망을 해서 처분행위를 해야 사기죄가 되는데, 이런 애들은 이미 기망 없이도 이미 착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소위 준사기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보통 이제 왜 조금 개념 없는 여자가 나대면 천박하다고 하잖아요. 천박하기는 천자가 얕을 천자에다가 얇을 박자야. 그러니까 생각이 얇은 거, 생각이 깊이가 없는 사람을 천박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려천박에 있는 미성년자는 굳이 기망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착오에 빠져 있고, 심신장애자는 볼 것도 없지.
이때 다음 페이지에 요걸 이용해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됩니다. 당연히 처분행위 있어야 돼. 왜? 비록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라도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면 그건 사기고,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자를 이용해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준사기죄가 되는 거죠. 처분행위 있어야 돼요. 자, 한편 준자가 들어가는 범죄가 대충 정리가 되죠. 우리 저 앞에서 뭘 봤나? 준강도, 여기 준강간, 여기 준사기. 쫙 불러봐. 준강도가 어떤 범죄고, 준강간이 무슨 범죄고, 준사기가 무슨 범죄야? 그렇지. 절도하려다가 폭행 협박을 가하는 거고, 심신장애나 이런 거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범죄야. 그런데 준강간과 준사기는 바로 심신상실이나 이 심신장애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거나 처분행위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 나왔어. 다음 중 심신장애와 상관없는 범죄를 골라라. 준사기, 준강간, 준강도 준강도를 골라야 돼. 그럼 술을 퍼먹은 여자를, 옆에 있는 여자를, 시외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기분 나쁜 일인지 술에 꼬라가지고 그냥 뻗어버린 거야. 여기저기 더듬어대면 무슨 죄야? 추행. 준강제추행. 내가 그래서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를 구별하는 필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 처먹었냐, 먹였냐, 먹었으면 준강제추행, 먹였으면 강제추행. 그래서 스스로 먹고 뻗은 여자를 여기저기 더듬으면 요거 준강제추행. 만일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지갑을 몰래 챙겼으면, 술 처먹고 뻗어 있는 여자를 지갑을 챙겼으면 이거 무슨 죄야? 이건 그냥 절도야. 준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술 취한 여자가 헤매가지고 반지를 5천만 원짜리 반지를 5천 원에 샀습니다. 5천 원 줄 테니까 반지 달라고 그러니까 줘버린 거야. 무슨 죄? 준사기. 준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심신장애자를 간음, 추행, 사기를 저지르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사기가 되지만 심신장애자의 돈을 몰래 뺏으면 이건 절도이지 준강도 아니라고. 준강도는 절도하다 여의치 않으니까 폭행 협박을 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준자가 들어가지만 성질이 이 준강간, 준사기와는 본질이 다른 범죄야. 비슷한 범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예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애들. 한 살짜리 애는 이건 처분행위를 못 하잖아. 이걸 빼가면 절도고. 그래도 얘는 술 취했지만 부트럼 아니 기분 좋다, 너 그래 가져라, 5천 원에 줄게 이랬다면 이건 준사기가 되는 거지. 준사기. 그런데 아예 의식도 없고 뻗어 있는 여자의 반지를 끌러가면 이건 뭐야? 이건 절도지. 절도가 되는 거지. 그 다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 판매기나 공중전화,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이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입니다.
한편 이 공중전화 자동 판매기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3. 부정이용 대가 지급 없이 유료 자동 설비의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물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용하지 않고 그 자동 설비를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져갔다면 이건 뭐 손괴죄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에 가짜 동전을 넣어가지고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하나씩 계속 이 자판기 물건을 빼가면 이건 뭐 요거는 부정이용죄지만 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발로 차가지고 그걸 꺼내갔다면 이건 손괴죄와 절도죄가 되는 거지. 한편 바로 밑에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시험에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타인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가지고 전화 통화에 이용한 거. 이 후불식 통신카드는 나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어. 보통은 선불식은 많았어. 옛날에 휴대폰 없던 시절에 나도 지방에 이제 강의를 다니고 막 자고 오고 그러니까 집에 가끔 연락을 해야 되거든. 뭔 일이 있을까. 그래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어. 10,000원짜리는 청자야. 나 같은 사람은 10,000원짜리 갖고 다녀야 돼. 워낙 많이 쓰니까. 요거 유가증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원어치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유가증권이야. 유가증권입니다. 만원어치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 녹아들어 있거든. 이거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만일 선불식 A가 B의 선불식 전화 카드를 훔쳐가지고 이걸 사용했다면 A 무슨 죄야? 절도죄. 전화 카드 사용하는 건 사기. 재산범죄 첫 강의 부분을 유가증권 거기서 설명했지. 유가증권 재물죄 설명할 때 유가증권을 설명했다고. 이거 불가벌적 사후행위야. 그래서 열차 승차권 훔쳐가지고 환불받은 거 이거 다 절도죄 외에 사기죄 같은 범죄는 따로 안 된다고. 그런데 A가 선불식 카드가 아니라 만일 선불식 카드는 이건 유가증권이니까. 그런데 후불식 카드는 유가증권 아니야. 후불식 카드가 뭐냐면 나도 가끔 경험했어. 10,000원짜리를 넣고 하다가 돈이 떨어져 가지고 통화 도중에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나야 집에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거지만 바이어가 외국 바이어하고 통화하다가 이게 중간에 끊어져 버린 뭐 짜증난 이 새끼가 무슨 저 협상하다 무슨 막 끊어. 상대방 측에서 물건을 수입하려다가 이 미친 새끼 아니야 하고 짜증내거든. 그러다가 될 수 있는 거래가 깨지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끊어지면 곤란한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냐. 그 사이에 바꿨다 하더라도 이미 끊어진 뒤인데. 그래서 후불식 공중전화 카드를 내는 거야. 이 후불식 카드는 뭐냐면 마음껏 써. 그 대신 자기가 쓰는 만큼 자기 집에 있는 전화 요금에 자기가 카드로 쓰고 다닌 그 요금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방식이야. 쓴 액수에 따라서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후불식 카드를 훔쳐가지고 이거 사용하고 다니면 이건 무슨 죄예요? 훔친 건 절도고 요 공중전화 막 사용한 거 요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편의시설 부정사용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구성요건 맨 앞에가 뭐로 돼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다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해야 되는데 자 얘가 B카드를 훔쳐가지고
30만 원어치 외국 통화를 막 했다고 합시다. 자, 이 30만 원 대가 지급을 돼 안 돼? 돼. 누가? B가 지불해. B가 지불해.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야. 다만 지불을 B가 한다 뿐이지 이거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용해야 부정이용죄인데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건 뭐 부정이용이 아니지. 부정이용이 아니지. 그냥 이것도 절도죄만 성립되고 부정이용죄는 안 됩니다. 단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유가증권이겠지만 이건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뭐 문서에는 해당돼. 그래서 유가증권 안에는 문서와 인장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 문서는 된다고. 문서. 따라서 B만이 사용할 수 있는 B의 문서를 A가 B의 허락 없이 막 사용하는 범죄가 뭐예요?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 이게 바로 사문서 부정행사죄예요. 사문서 부정행사죄. 행사죄, 사문서 행사죄와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어떻게 다른 범죄인가? 뭐가 죄질이 더 무거운 거야? 부정행사죄가 무거워요? 행사죄가 무거워요? 얼핏 보면 부정행사죄가 어감상 굉장히 더 나쁜 것 같지만 이건 정상적인 남의 문서를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고 이건 아예 있지도 않은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죄질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위조 안 된 문서를 자기 것처럼 부정행사죄,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행사죄. 그래서 요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될 수 있어. 그 밑에 판례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둘 다 중요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 즉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된다는 거 요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당이득죄. 이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는 그래서 많이 죽었어. 애가 급성맹장으로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병원을 가면 안 받아줘. 입원비 안 내면 안 받아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치료받고 돈 없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치료비도 없는 사람 치료해줬다가 돈 못 받으니까 이거 거부하고 딴 병원 가보라고. 근데 그냥 거부하면 또 안 되니까 아이고 우리 그 맹장 수술할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병원을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더 큰 병원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그 의사만 하고 지금 수술 못 한다고 딴 병원 가. 그러다 애 죽는 사람 죽는 경우 많았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처럼 신용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할부하면 되지. 옛날에는 현찰을 몇백만 원씩 막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전당포. 금가락지 들고 이제 전당포에 가가지고 전당포는 야간에도 영업을 하거든. 밤 12시. 그럼 전당포에 그 금부치 맡기고 돈을 몇백만 원 빌려다가 이제 병원 치료비, 입원비 하고 그래서 목숨 살리고 했습니다. 그게 전당포인데 이때 바로 전당포 업주 갑이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얼마에? 100만 원밖에 안 주겠다고. 아니 3천만 원짜리 시계인데 아무리 해도 중고값으로 해도 2천만 원은 될 텐데 100만 원이 뭐냐. 그러니까 겨우 알았어 200만 원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꿀꺽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자식 아픈 걸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요런 게 바로 부당이득죄야. 요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들. 요거 부당이득죄에 해당되고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인 공공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공공상태도 다 포함됩니다.
3. 문제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 이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죠. 바로 밑에 나오네. 야간에 현금이 급히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금반지를 50만 원에 사들인 경우 10분의 1 가격으로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이게 바로 부당이득인 겁니다. 한편 8월의 판례 소위 이제 부동산 알박기가 문제가 됐는데 알박기 판례가 4개가 있는데 뭐 이것저것 볼 필요도 없어. 자, 지금 여기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땅 집 내주고 이사 갔다가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이제 일부 돈 내고 들어와서 살잖아. 그런데 재개발만 하면 이제 대박인데 이 사람이 땅 못 팔겠다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온 땅 나 팔면 나 죽어서 조상 볼 면목이 없다고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평당 100만 원에 팔았는데 이 사람 싫다고 거부 계속하니까 더군다나 가생이 땅은 빼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땅이라 얘 빼고는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는 평당 900만 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배? 9배를 더 받았어. 그래서 100평이면 뭐 9억. 다른 사람은 1억만 받았는데 이거 9억을 받았어요. 9억. 부당이득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 자기가 땅 팔건 말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거 땅 팔고 안 파는 거 마음대로지. 지 마음이지. 그런데 뭐가 이제 부당이득세 알박기냐면 재개발이 된다는 걸 알고 여기 조그만 짜투리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 그것도 여러 놈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한 10명이 한 20평을 10명이 공동으로 소유를 해. 그리고 한 평당 100만 원씩 1인당 200만 원 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20평이면 4천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걸 나중에 이 재개발 주체에다가 20배 뻥튀기 해서 팔아먹습니다. 20배. 그럼 얼마? 8억. 그래가지고 얼마? 1인당 20배니까 2는 4. 4천만 원씩. 200만 원 넣고 4천만 원 땡겨 먹고 이런 짓을 하거든. 이게 소위 말하는 알박기고 요거는 부당이득죄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결정적인 차이점이 얘는 없었는지 있었는지 의도가 있건 없건 이 지역에 그 전부터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는 100배 1000배를 받아도 뭐 이건 부당이득죄 안 돼. 이거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놈이 들어가서 이게 알박기야. 알을 갖다 박은 거지. 요것만 부당이득죄야. 딱 이렇게 보면 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했더라도 부당이득죄 안 되고 8월의 판례는 뭐 부도 위기에 처해서 토지를 조속히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36배나 비싼 가격으로 사들인 거. 인천지법 이거 부당이득죄에 해당된다는 판례인데 이건 지방법원 판례는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몰라. 뭐하러 나왔어? 다음 페이지에 역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끝난 거야. 이미 사업 부지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해 왔다면 바로 아래줄 중간 40배가 넘는 돈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부당이득죄 안 됩니다. 그 밑에 판례도 역시 뭐 수년 전부터 부당이득죄 부정됩니다. 근데 개코나 인천지법 판례는 소개해놓고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안 해놨어. 왜? 알박기 판례가 없네. 아이고, 그 2번 밑에다가 2번은 이거 몰라도 되고 지법 판례를 뭐하러 넣어놨어? 고법도 아닌 지법 판례를. 그 밑에다가 이거 뭐 재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 재개발 주체에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아. 3, 4배 가격으로 매도. 요거 부당이득죄 인정됐어요. 부당이득죄.
시험에 한 번 나왔어. 그리고 재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수인이 공동으로 그 재개발 지역 땅을 매입한 다음 분할해서 요거 3, 4배 가격으로 매도한 거, 요거 부당이득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상습 사기죄는 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고요. 점심 먹고 공갈죄 마무리하고 횡령죄 배임죄로 들어갑시다. 공갈죄는 얼마 안 돼.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횡령 배임으로 들어갑시다.